마찬가지로 인류는 그 유아기에는 역시 자연과 일체감을 느낀다. 흙, 동물, 식물은 여전히 인간의 세계이다. 인간은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의 가면을 쓴다든지 토템 동물이나 동물 신을 숭배한다든지 하는 일에 표현된다. 그러나 인류가 원시적 구석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인류가 자연세계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분리해서 도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욕구는 더욱더 강렬해진다. 온갖 종류의 진탕 마시고 떠드는 상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는 때때로 환각제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자동적으로 유도되는 황홀경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원시 종족의 수많은 의식들이 이러한 유형의 해결책을 생생히 나타내준다. 이 황홀경의 흥분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는 사라지고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분리감도 사라진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으로 행해지므로 해결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집단과의 융합이라는 체험이 증가된다. 이러한 도치적 해결에는 성적 경험이 밀접히 관련되거나 혼돈된다. 성적 오르가슴은 황홀경이 만들어내는 상태나 환각제의 효력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불악 단위의 성적인 의식은 많은 원시 의식의 일부였다. 이런 의식을 거행한 후 얼마 동안은 분리감으로부터 그리 많은 고통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불안의 긴장감은 서서히 고조되다가 의식을 반복함에 따라 다시 감소된다. 이러한 도치 상태가 종족의 공통된 관습으로 존재하는 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방식의 행위는 정당하며 심지어 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방법이고 무당이나 사제에 의해 인정되고 요구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통된 관습이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문화에 있어서 개인이 선택하는 유사한 방법은 양식이 전혀 달라진다. 비도치적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개인이 선택하는 형태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다.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해결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개인들은 제약감과 후회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짐으로써 분리감에서 탈피하려 하지만 그 도치 상태가 끝난 후 더욱 심하게 분리감을 느끼고 따라서 더욱더 심하고 더욱더 빈번하게 그것에 의지하게 된다. 성적 도치의 해결책은 이것과 약간 다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분리감을 극복하는 방법이며 몰입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도 된다. 그러나 분리감이 다른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많은 개인들에게 있어서 성적 오르가즘의 추구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린다. 성적 오르가즘의 추구는 분리감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도피해 보려는 절망적인 시도이며 결과적으로는 분리감을 더욱 증대시킨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성행위는 일시적일 뿐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우지 못한다. 모든 도치적 합일의 형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강렬하고 심지어 격렬한 정도라는 것이고, 둘째는 몸과 마음의 인격 전체를 통해 발생하며, 셋째는 일시적이고 주기적이라는 것이다.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인간이 가장 빈번히 선택하는 해결책으로서의 합일의 형식, 즉 집단, 그 관습, 행동, 신앙, 가의 수능의 기초를 둔 합일의 방식에는 정반대의 경우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당한 진전을 발견하게 된다.
원시사회에 있어서 집단은 소규모였는데 그것은 혈족과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문화의 발전에 따라 집단도 팽창하여 집단은 도시국가의 시민, 큰 나라의 시민,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가난한 로마인까지도 그가 우리는 로마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다. 로마와 그 제국은 그의 가족이었고 가정이었으며 세계였다. 현대 서구사회에서도 집단과의 합일은 분리감을 극복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가 대부분 사라지고 목표가 민중에 예속되는 합일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고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만한 사고나 감정이 없으며 간습이나 목장이나 사상의 면에서 내가 그 집단의 유형에 순응한다면 나는 고독이라는 무서운 시련에서 구제된다. 독재 체제에서는 이 수능을 유도하기 위해 위협과 공포를 사용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암시와 선전을 사용한다. 실로 이 두 체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 불응은 가능하나 사실상 완전한 불응이란 있을 수 없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몇몇의 특별한 영웅이나 순교자들만이 복종을 거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에서는 압도적인 수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합의의 추구에 대해서는 해답이 있어야 하며 만약에 다른 방법 또는 더 나은 방법이 없다면 민중의 수능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이 지배적이 된다는 것이다. 분리되지 않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이해한다면 남과 다르다는 데에서 느끼는 공포, 군중과 약간 떨어져 있다는 데서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이런 불응의 공포도 불응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위험의 두려움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어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수능하도록 강요받는 것 이상으로 수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하려는 자신들의 욕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사상과 기호에 따르고 있으며 자신은 개인주의자이며 자기 사고의 결과로 현재의 의견에 도달해 있으며 자신의 견해가 다수의 견해와 같은 것은 위헌의 따름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의견의 일치는 자신들 의견의 정확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다소간의 개성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는 사소한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로 만족된다. 핸드백이나 스웨터에 붙어있는 머리글자, 은행 출납개원의 명찰, 공화당에 반대하여 민주당에 가담하는 일, 슈라이너 해 대신 엘크스 해에 가입하는 일 등은 개인적인 차이를 표명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다르다라는 상품의 선전 문구는 실제로 거의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다르기를 바라는 감상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외로움이나 고립이라는 감정, separateness나 aloneness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큰 욕망인데 어쩌면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여요. 우선 프로이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역동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동 중에 하나가 성적 역동이고 또 하나가 공격적 역동이라고 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성적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동물적인 역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대상과의 융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적 역동이라는 얘기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융합하고 싶은 욕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현상적으로 융합이 가장 완벽하게 융합을 경험하는 경우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의 역동이론이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가 성적 역동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융합의 욕구가 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성적이라는 것, 섹슈얼 인스팅트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성적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융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적 욕동은 결국 어떤 대상과의 융합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렬한 성적 욕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렬한 융합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어떻게 보는가 보면 가장 순수한 대상관계 이론가라고 보는 페어벤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추구한다. 우리는 대상을 추구한다. 오브젝트를 추구한다 혹은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결국은 이걸 성적 욕동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관계를 추구한다, 대상을 추구한다, 결국 대상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성적 욕동이 신체에서 발현한다고 하는 프로이드식의 성생물학적 이런 생물학적 견해 그 부분을 제외시킨다고 한다면 대상과의 융합하고 싶은 욕구다고 하는 점에서는 결국 같은 퍼스펙티브를 다른 쪽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에릭 프롬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 태어나기 이전에 자연과 일치돼 있었던 그 상태에서 자기가 분리돼 나옴으로써 헬프리스한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실존적인 위험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끊임없이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기서 오지에스틱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진탕 마시고 떠드는 상태, 어떤 황홀경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조금 더 그 이전부터 조금 얘기를 들어본다면 유아는 어머니와의 일체감을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한 어머니하고 분리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안정되어 있는데 아주 초기에는 아이들의 고독감이나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어머니의 피부, 어머니의 살갗과 함께 있는 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점차 성장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이나 자기 혼자 있다고 하는 감각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불안 해소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오게 되기 때문에 분리 상태로부터 오는 커다란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커지게 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양육자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큰 불안인데 이게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라고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얘기를 하죠.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여기서 에릭 프롬이 보는 거 이걸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여요. 프로이드가 봤던 불안은 여러 가지 불안 이론이 있지만 후기 이론은 자기의 어떤 욕동이 발생한다는, 그래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다가오를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 과거의 상처와 관련해서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것을 불안이라고 봤었죠. 그래서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개념인데, 이런 불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욕동 자체로부터 어떤 불안이 온다 하고 본 거죠. 코웃이 얘기했던 불안은 자기애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르시스틱 그래티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나르시스틱 니드, 자기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떤 좌절이 있을 때 프러스트레이션으로부터 불안이 오고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성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적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 자체도 2차적이라고 봤는데, 프로이드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을 1차적인 것으로 봤지만, 코웃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떤 자기애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2차적으로 드러나는 게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불안이 어떤 만족이 되지 않아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욕동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이 오는 것이냐. 이제 이 욕동의 종류가 프로이드 같으면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에서부터 오는 불안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코웃이 봤던 것은 또 많은 학자들이 코웃과 같은 입장에서 좌절이 있을 때, 프러스트레이션으로부터 어떤 불만족 상태, 좌절 상태로부터 불안이 올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성적인 경향이나 공격적인 경향이 출현할 수 있다. 2차적으로 이제 이런 이론도 있는데, 설리반이 봤던 불안은 뭐냐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유아가 처리할 수 없는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양육자가 가진 불안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의 불안으로 본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거, 환경이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에 불안이 온다고 봤는데, 여기서 에릭 프롬이 보고 있는 불안은 실존적인 불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한 누구나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본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실존적인 불안을 경험한다. 실존적인 불안은 기본적으로 대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자연과 인간이 조화스럽게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분리됨으로써 혼자 떨어져 나오는 이 분리의 경험, 거기서부터는 오는 고독, 홀로 있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실존적인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헬프리스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물처럼 동물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욕동, 인스팅크대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없을 것이다고 하는 게 여기에 전제가 돼 있죠. 인간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인간은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데, 갈등의 근원은 어쩌면 우리가 가진 실존적인 불안으로부터 오는 것일 것이다라고 에릭 프롬은 보고 있어서,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개념을 정신분석에 도입한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보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살갗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자체가 실존적인 불안의 가장 첫 번째 체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걸 보고 나가자 싶은 욕구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근원적인 욕구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욕구가 융합하는 욕구라고 본다면 이걸 에릭 프롬이 이런 쪽에 특별하게 정신분석 이런 통찰은 주었지만 이걸 전제로 정신분석을 세우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신분석을 인간의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근원적인 욕구라는 이론을 배경으로 하나의 정신분석 이론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실존적인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우리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쪽에서 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사람들이 경험하는 많은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설명하는데 이 에릭 프롬의 견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머니하고 분리로부터 시작되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자연과 인간의 분리예요. 자연과 분리됨으로써 이전까지 우리가 의식이 생겨나기 이전 상태, 인간이 가지는 의식이 발달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동물들에게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동물들도 의식이 있지만 그 의식은 1차적인 의식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차적인 의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타임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동물들은 없다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동물의 의식과 다른데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우리의 경향, 우리는 태어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건 하나의 가설이에요. 하이파서시스인데 어떤 이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어떤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면 전혀 다른 어떤 이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요. 어떤 고전적인 물리학을 공부하던 우리가 그것만을 믿고 있다가 20세기에 와서 양자 물리학이 일어나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과 똑같이 지금까지 우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혹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추구하거나 관계를 추구한다는 개념 이것을 통합하는 큰 개념으로 인간은 어떤 대상과의 융합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간다면 어떤 유니언이라고 할까요? 퓨전이라고 할까요? 융합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 자체가 꼭 개개인이 아니라는 여기서 초기에는 우리가 어머니라는 대상을 상정하고 있는데 좀 크게 넓혀보면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자기는 자연과 합의를 추구해서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자연으로 인간이 이성을 갖는 순간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동물의 상태로 회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퇴행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세너티나 우리가 미친 상태가 되거나 자살로 가는 상태가 아닌 한 원시적인 상태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의식을 가짐으로써 분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의식을 놓아버리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프로이드가 얘기한 죽음 본능과 같은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상태로 인간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어요. 이거 아주 병리적인데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이성을 충분하게 발달시켜서 우리의 어웨어니스가 충분하게 발달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분리개별화를 충분히 경험한 상태에서 분리개별화가 돼 있지만 그 상태에서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대상과의 융합이죠. 그러니까 분리개별화를 이룬 성숙한 개체로서 다른 개체와의 융합이나 다른 집단과의 융합이나 아니면 이 세계와의 융합이나
아니면 신과의 융합. 그래서 union with mother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히면 union with the neighbor, union with the world, union with the nature, union with God라는 개념까지 이게 일관되게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쪽에서도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융합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정의해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적으로 충분히 아는 하나님 가지고는 그 하나님, 그런 존재의 하나님을 내가 사고 속에서 잘 이해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게 어떤 신비주의에서는 유니언 위드 가드라는 실존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영성의 가장 궁극적인 단계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체험해야 된다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결국은 건강한 어떤 융합과 병리적인 융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서 여기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환상적인 상태, 뭔가 먹고 마시고 진탕 이렇게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상태를 초래하는 부족들의 의식을 우리는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우리 한국에도 제천의 의식들이 있었죠. 과거로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하늘을 향해서 여러 몸짓을 보였던 것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고조선이나 뭐 이런 시대겠죠. 중국 분들이 와서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제천의식이라고 하늘을 숭배하는 어떤 의식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자면 이 집단의 의식이죠. 집단이 하나가 되는 어떤 체험들이죠. 그래서 이런 황홀경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하나 분리개별화되어 있는 자기가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과의 융합인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자기의 시족이나 부족과의 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들과 융합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함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 앵사이티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대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의식 리처를 통해서 황홀경을 경험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알코올이나 마약 등을 사용함으로써 황홀경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분리 상태에서 오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개인에게 죄책감과 후회를 가져오고 또한 이러한 황홀경이 지나고 나서는 더욱 심한 분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황홀경을 맛본다는 것은 자기 혼자 있는 외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병리적인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외부 대상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외부 세계가 하나도 없는 자기 판타지 속에서 가게 되면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따로 없고 분리되어 있는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분리불안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완전한 세계로부터 철수는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놓아버리니까 이건 인세너티로 가는 거죠. 이건 이 상태는 어떤 면은 우리가 미친 상태를 얘기하고 매드니스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리얼리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판타지 속에서 살면서 리얼리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스키조이드한 사람들의 경향 속에서 많이 드러나긴 하죠. 이게 극단화되게 되면 외부 세계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세계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 대상이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대상과 하나가 됨으로써 따로 떨어져 있는 자기라는 게 존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식이나 혹은 약물이나 또 우리가 최면 상태나 이런 어떤 엑스터시 상태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과의 융합을 통해서 자기가 홀로 있음을 느끼지 않는 이런 심리적인 과정들을 인간은 계속 추구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집단과의 관계에서 융합 대신에 어떤 개인과의 관계에서 융합이 성적 행동이죠. 성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집단과의 융합을 꾀할 때 많은 경우에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우리는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consciousness가 있어서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존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디비듀얼로서 내 개체로서 내가 독자적인 존재라는 것이 있을 때 프리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유에는 자기가 선택할 초이스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responsibility,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포기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걸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 결정해 줄 사람과의 융합이 필요한 거죠. 그 결정해 줄 사람을 하나의 개인으로 어떤 독재자 한 사람과의 융합을 꿈꿀 수도 있고 그 독재자가 표방하는 어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집단과의 자기가 융합된 이런 심정의 상태에 가게 되면 자기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인 이 집단이 아니면 독재자가 결정하는 거고 자기는 거기에서 그 일원으로서 그냥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책임을 질 것은 자기 이외에 대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독재 국가에서 사람들이 아주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사살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민족을 박해하거나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그 학살에 참여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결정한 것은 어떤 국가의 이름으로 혹은 민족의 이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이나 여러 이름으로 경우에 따른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대상과의 융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묘한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고 과거에도 있어 왔던 그리스 시대부터 우리가 중우정치가 민주주의를 하다가 결국 중우정치로 빠진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인류가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리의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독재를 원하는 성향이 있다. 우리가 각자 독립된 인격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대로 나는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 그래 아이로서 살고 싶은 욕구죠. 성장하고 싶지 않은 욕구죠. 그래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욕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온전하게 성장해서 독립된 인격으로서 대상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합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 단계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어쩌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여기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융합에 대한 추구, 융합에 대한 욕구 이 부분을 속속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만나는 가학성,
피약성의 문제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가학하는 대상과 피학하는 대상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가학하는 사람, 세이디스트는 메소키스트가 필요한 거죠. 자기의 학대를 받아줄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대를 받는 대상은 가학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은 다가 가피학성이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융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근원적이라는. 어떤 형식이건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융합해 있는 상태가 혼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힘들어하면서도 30년, 40년 살아가는 부부들의 입장을 우리가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이런 쪽에서 설명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가피학성 관계로 얽혀 있어서 이혼한다 한다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내는 부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들이 근원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보는 분리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상과의 원초적인 결합의 욕구 때문에 계속 이런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현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두서없이 했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누구든지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 이 에릭 프롬이 얘기 분리불안을 느끼거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히 저 개인적인 경우로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사실은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본인이 이제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잠깐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위로도 있고 뭐 그냥 그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랑 헤어졌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럼 그 다음 사람하고는 어떻게 만나야지 또 어떻게 그 만남을 유지해야지 이런 데 계속 되게 생각이 점철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은 사람은 물론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런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옆에 있고 어떤 그 감정의 공유 상태를 느끼면서 내가 불안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어웨어니스는 없는데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분리불안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 보면은 꼭 분리에 대한 불안으로 보이지 않고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했더니 헤어지는 게 힘들어서 만나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 보면은 아이들도 보면은 분리불안이라는 거를 이게 뭐 꼭 병리적인 것만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에서도 분리불안은 다 있는데, 근데 그 불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엄마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이제 공격하는데 밀쳐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융합하고자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막 밀쳐내고 있고 막 싫다 그러고 미워한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통은 그게 해결책으로는 싫으면 관둬라 그러고 그냥 밀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안았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피학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가학성과 피학성
형식으로도 결국은 이거 융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어벤이 봤던 이론 속에 엔티리비디널 이고가 있고 리젝팅 아브젝트가 있고 거절하는 대상에 대해서 끌려가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거절하는 대상, 나쁜 대상인데 이 나쁜 대상과 이 엔티리비디널 이고 사이에 여기에 리비도 관계가 형성, 여기에 리비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고 학대하는 대상과의 유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페어벤은 배드 아브젝트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극시키고 뭔가 곧 만족시켜줄 것 같은 이러한 대상, 또 하나는 결국은 리젝팅하는 대상. 어쩌면 이게 하나의 대상인데 이걸 둘로 이론적으로 나눴는데, 나를 유혹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끌리는 마음을 리비드널 이고라고 불렀고, 그리고 나를 거절하는 대상에 끌리는 마음을, 나의 마음을 엔티 리비드널 이고 혹은 인터널 세버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이 나쁜 대상이니 이 나쁜 대상하고 관계에서 리비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강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상에만 끌리는 게 아니고 나쁜 대상에게도 끌리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참 좋은 대상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나쁜 대상이 있어요. 나쁜 대상으로 벗어나는 경우에 내가 마음이 더 좋은 것인지, 나쁜 대상이라도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좋은 대상에게 끌려서 함께 있고자 하는 욕구는 이해가 가는데, 나쁜 대상에게 끌리는 강렬한 우리의 마음, 여기에서 리비도 관계, 심리적인 애착, 심리적인 어떤 에너지가 나쁜 대상에게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나를 유혹하거나 만족시켜줄 것 같은 그 유혹이나 혹은 나를 거절하는 그 현상만 가지고 볼 부분은 아니고, 결국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나쁜 대상이건 좋은 대상이건 어떤 대상이 없는 것보다는 나쁜 대상이라도 있는 게 나에게는 안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이 없음보다는 나쁜 대상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나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좋은 대상은 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좋은 대상을 찾아갈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선택은 나쁜 대상만 있는 경우에 그럼 이 나쁜 대상은 벗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은 나쁜 대상과의 관계, 이 융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저는 교수님 생각을 들으니까 제가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 보면서 그 교수님 생각이 지금 말씀 생각이 나는 게, 도대체 그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어떤 사랑하는 상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싶고,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뭐 아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누가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또 그런 것도 또 받으면 또 저도 기분이 좋고, 재미있는 게 있으면은 같이 보고 싶고, 이런 거를 나누는 그 장면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생의 얘기를 끊임없이 연애담을 제가 계속 듣는데, 그 드는 생각이, 그 동생이 연애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게, 누구를 소개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좀 못마땅해하고 성에 안 차하고 내가 거절하면은 너무 안달을 하면서 자기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이 상태를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대상과의 예, 관계를 예, 아주 이분은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거기 겹쳐서 생각되는 어떤 학생의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자 학생인데 끊임없이 자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자기 작품 주제예요. 네. 근데 그 작품 주제가
자기가 실제로 수면제를 먹었는데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죽을 정도의 양이 아닌 양을 먹어가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어디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을 그냥 좀 낮은 한 2층, 2층, 한 3층, 요 정도에서 뛰어들어갖고 어디가 좀 다치기만 하고, 이런 사실은 자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살의 실패에 대한 얘기가 주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랑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를 결국에는 한 1년 정도 무슨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그 얘기까지 나오는 게 하여튼 간에 그 1년간의 여러 가지 막 자살과 이거의 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겹쳐서 그 후배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의 장면을 뭐를 그리느냐를 얘기를 하면은 자기에 대한 아까 실존에 대한 얘기도 있고 진짜 분리불안에 대한 얘기도 생각이 날 거고 진정한 융합이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그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융합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원적으로는 같은 부분이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인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부분이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고립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아주 퇴행적으로는, 퇴행이 아주 심한 분들은 자궁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 같은 사람들이죠. 자궁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것은 퇴행의 정도가 우리가 어떤 구강기나 항문기로의 퇴행이 아니라 자궁으로 퇴행은 결국은 자연과의 통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경우에는 죽음 본능이라고 어떤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는 자연과의 이치죠. 자연과의 이치는 내가 성숙한 인격이 돼서의 그 상태에서 어떤 대상과의 융합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상태. 내가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꿈꾸고 있다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추구가 아니고 죽음에 대한 추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좀 궁금해서 좀 교수님 의견, 네, 우리 견해를 같이 좀 얘기해보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여기 교재 보면 이제 사랑의 이론 39페이지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시 종족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공동체가 도취 상태에 이르는 어떤 집단 행위들을 통해서 그 분리를 극복하고 그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행동들을 단체적으로 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면서 그런 불안을 해소했었는데, 이제 비도취적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개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다라고, 이런 그 집단적인 행위가 없는 데서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한다고 지금 예, 에릭 프롬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 그런 분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아니면은 이 에릭 프롬이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에릭 프롬의 정한 이론이니까 걸까요? 이걸 꼭 맞다 틀리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보죠. 어떤 무당이나 사제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은 고대 민족들, 제가 멕시코 갔을 때 그 피라미드를 봤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아주 오래된 피라미드에서 그 피라미드만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했던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서로 싸움, 인신제사 말씀.
서로 싸우도록 해서 거기서 패배한 자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시설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에서도 이런 말하자면 로마 같으면 검투사들을 시켜서 서로 싸우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의 쾌락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제가 봤던 그 피라미드 문화에서는 거기서 진 사람들은 바로 희생물로 바친 거죠. 신에 대한 희생물로 바쳤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쾌락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양심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거 하나의 엑스터시,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건 사회가 공인하는 어떤 황홀경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혼자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 있으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 자체가 그 어떤 잔혹한 어떤 격투의 광경이나 아니면 거기서 패배한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쾌락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에서 목을 뱄었잖아요. 참수형을 거행했죠. 근데 참수형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참수형을 시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였을 거예요? 일종의 공포에 대한 연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단에서 제시하는 규율에 속하지 않으면 나도 저런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를 연대하게 하는. 그 어떤 공포 그 부분도 좋은 통찰이에요. 그렇지만 네.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쾌락을 느끼나요? 느끼지 않나요? 그게 이제 과거의 문화권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이 규제나 제도가 있는 데서는 관습처럼 그렇게 행해지면서 사람들이 아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유대감,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대 그 사회로 룹에 있는 거죠. 넘어오면서, 예. 예. 근데 현대 사회에 넘어오면서 그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그룹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리감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진 상태에서 어, 에릭 프롬에 의하면 개인들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지금 적고 있는데 이 그렇죠. 부분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 방식으로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상으로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현상으로 그냥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있는데 특히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뉴욕 이쪽에서는 워낙 그런 마약을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기는 이제 공식화돼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아파트 옆에 통로에서도 막 피고 냄새가 나거든요. 네, 많죠. 그럼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소속감을 위해서 아니면 분리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 책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게 이런 분리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성적인 만족을 그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성적 오르가즘의 추구는 분리감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도피해 보려는 절망적인 시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과연 이런 성적 오르가즘의 추구가 어떤 절망적인 시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병리적인 네. 것과 건강한 것을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네. 우선 아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저는 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외부 대상과 자기가 절연되어 있는 것에서 보는 두려움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효적인 불안은 자기 혼자 있음으로부터의 외로움이죠.
그런데 어쩌면 외부 현실,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이외의 외부 현실과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네이처라고 할까요? 자연이나 세계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인데, 이 세계 자체가 자기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고 자기만 있는 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리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각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내 세계는, 나는 이 환각 세계 속의 주인공이 되죠. 그러면 나를 좌절케 하는 외부 세계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외부 대상이나 외부 세계가 사라진 상태면 나는 일시적으로는 내가 분리감을 못 느끼는 거. 분리감을 느낄 수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기의 만취 상태에 있음으로써 자기 세계만 열려 있으니까 외부 세계와의 단절감은 사라진다는 얘기죠.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적절한 얘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분리의 체험이라는 게 사실은 표현상에 그게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 아닐까, 바로 그거죠. 예.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게임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했는데 게임 중독 아이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병증을 게임이라는 것이 둘러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미술 치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다른 애들보다 이게 아주 그냥 게임 좋아하는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병리적으로 게임 중독하는 애들 있잖아요.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 애들. 안 되는 거죠. 예, 걔네들은 굉장히 이게 치료 세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도 안 되고, 이 말도 적고 굉장히 진짜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요, 애들의 이 정신 상태가. 그런데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상실하면 딱 걔네들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게임 세계라는 것이 누구나 다 게임 중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게임 같은 걸 좋아했을 때 굉장한 융합감을 맛봐요. 그래서 그 융합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 안에, 왜냐하면은 게임 안의 세계에는 자기 신체가 굉장히 느껴지지 않고 자기 신체감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 안에 완전히 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싸이는 환경에 굉장히 인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무한한 전능감과 무한한 상실감을 동시에 맛보는 것이 제가 표현이 조금 그런데, 그죠? 그렇죠. 무한한 전능감과 무한한 상실감을 동시에 맛보는 것이 굉장한 중독성을 어떻게 보면은 일으키는 거죠. 굉장한 만족 쾌락이 있잖아요. 예, 그 안에를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 그 속에서는 자기가 왕이잖아. 그럼요. 근데 왕인 동시에 무한한 또 상실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가 이렇게 물질적인 물질적인 성취감이나 자기의 진짜의 성취감이랑은 반대라는 걸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굉장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성 안에 굉장히 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의 체험보다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마약 중독에 빠진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기보다는 게임 중독의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 게임 중독에서 아까 융합되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 그 융합은 어떤 것과의 융합일까요? 그 가상 세계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몸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표현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바깥 세상에서 제가 독립된 그걸로 있을 땐 저의 몸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에 대한 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게임 세계 안에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 몸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몸이 사라지니까 그 세계의 예. 일원이, 세계의 그 일부가 되잖아. 세계의 일원이 될 것 같고 완전히 그 안에서의 그 완전한 융합을 맛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년이죠. 어떤 예, 여기서는 세상과의 이게 판타지 세계와의 융합이잖아. 이때는 예, 그럼요. 판타지 환상 세계, 세계와 예, 환상 세계와 융합이죠. 그래서 이 환상 예, 세계 속에 있는 한 예, 리얼리티, 아웃사이드 월드 자체, 예. 현실 세계에는 사라지잖아요. 현실 세계가 사라지고 자기 몸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자기 그러니까 몸에 대한 자각이. 몸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게 완전 퓨전 상태죠. 그러니까 예, 예. 판타지 월드, 그러니까 어쩌면 이 판타지 월드하고 자기가 융합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융합의 욕구의 아주 극치의 일부란 말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성에서도 하느님과의 융합 체험인데, 이 사람은 이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판타지 월드와의 융합이죠. 자기 판타지, 그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 게임이라는 세계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의 세계가 게임 세계에 들어가 이 사람의 세계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자기는 그 게임 세계의 일부이지 자기가 독립된 게 아니잖아. 네, 맞아요. 완전히 그리고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완전히 유황이 된 건데 건강한 사람 같으면 사실은 이 세계에서 밖에 나의 이 자각도 따로 존재하고 이 안에는 판타지구나에 대한 분리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아까 그 클라인식에 파편화된다는 얘기가, 제가 조현병 환자들은 제가 대해본 적이 사실은 없는데요.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를 얘네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안과 밖에 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인터널 월드와 아웃사이드 월드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구별이 안 되는 세계가, 얘네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세계가의 자각이 굉장히 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각이 그래서 깨져 있다는 게 정신분석 용어로는 리얼리티 테스팅이 안 된다는, 현실 검증 능력이 없다는. 그럼요. 현실 검증 능력이 없는데 저희가 통합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통합이라는 거는 안과 밖, 그리고 나와 너의 어떤 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또 이게 통합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건강한 거란, 분리 개별화가 돼서 네. 온전하게 내 인격이 가진 채로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에릭 프롬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유니언 with the other인데, 다른 대상과의 융합이 일어나지만 with love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융합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사랑의 개념이 없는 융합 자체는 이건 건강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무조건 융합만 된다고 해서 이게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융합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concern for others예요. 외부 그 대상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이걸 lov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상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융합은 이런 어떤 외부 대상을 그냥 자기의 일부로서 가져왔을 뿐이지 그 외부 대상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죠. 외부 대상의 독립성을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만나는 게 아닌 거죠. 사물로 만나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만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한주연님 얘기대로 한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죠. 게임 중독에 있을 때 게임 중독에서 융합은 자기의 판타지 월드가 게임의 월드, 게임 월드가 판타지 월드인데, 이 게임 월드의 일원으로서, 일원이 아니라 그 하나의 요소로서 자기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게임 월드의 일부분이 되는 거, 자기가 독립된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융합 체험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가 된 체험이니까 그 속에서는. 그렇지만 이걸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이건 융합이 아니고 온전한 철수죠.
다른 쪽 그러니까 외부 현실이라는 리얼리티, 외부 현실, 아웃사이드 월드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온전하게 철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로부터 온전한 철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판타시로의 철수죠. 그 판타시 세계와 아웃사이드 월드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스키조이드 그 스키조이드나 아니면 스키조이드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만 가장 극심한 게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판타시 월드가 아웃사이드 월드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월드에 대한 인식이 거의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판타시 월드의 투사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월드가 없고 인사이드 월드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게임 중독을 볼 때 이전에는 이 게임 자체나 이 매체 자체를 악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어긋나거든요. 사실 어긋나는 이건 거죠. 트리거가 제가 표현이 이게 정확한지 트리거에 얘네들이 깨져 있는 애들한테는 이건 굉장한 어떤 방아쇠나 이런 어떤 촉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도피처죠. 도피처고, 다른 매체랑은 다르게 이 게임이나 가상세계 같은 경우에 이 자체의 성격이 굉장한 역동성이 있어요. 굉장히 상호작용성이 강하고, 눈에 이게 화면은 전지돼 있다고 해도 이게 역동성이 굉장히 강한 매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요인을 훨씬 더 이게 역동적으로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예. 어쩌면 살아있음이 있잖아. 얼라이브니스가 있잖아. 마치 그러니까 트루 셀프가 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속에 가면 생생해진다는. 그렇기도 하고, 좋은 점은 더 좋게 발현시키지만 나쁜 점은 또 더 훨씬 더 확 이렇게 가게 하는 게 또 이런 역동성들의 특징이. 그게 바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다는 얘기죠. 예, 좋은 맞아요. 것은 극단적으로 좋은 거고 나쁜 것은 극단적으로 나쁜 거죠. 통합된 인격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는 치료사 선생님의 입장은 아니었는데, 치료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이게 신경증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아니죠. 네. 예, 굉장히 조현병 쪽으로 더 다가가 있는 어떤 현상들을 막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다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바로 그 아웃사이드 리얼리티하고 다른 판타시 월드 속에 융합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융합 경험이죠. 그 융합 경험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 자기가 또 외로움으로 나오잖아요. 홀로 있음을 견딜 수 없을 때 결국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독이라는 걸 보통 이제 의존성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존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의존성이죠, 결국. 네, 그럼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내적 대상의 문제로 나가게 되고, 내적 대상의 문제가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그 자기 안에 자기가 통합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말하자면 내적 대상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하고 내적 대상하고 이제 막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기 통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이제 뭐라면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도취감 이야기도 나왔는데, 도취감이라는 자체가 말하자면은 그 원래는 자기를 통합시켜야 되는데, 안에 있는 내적 대상도 통합이 되고 자기가 통합이 되는데 내가 통합을 못 시키니까 통합이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쪽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데만 집중하는데, 집단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집단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뭐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되어버려서 싹 지워버리고 거기만 딱 매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아까 뭐 비도취적 문화권이라 그러는 거는 말하자면 그 꼭 비도취적이란 말이 그런 문화 속이 아니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만 통합하고 가지고 있고 통합을 못하는 부분은 인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어느 특정한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게임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 게임 안에 들어갔을 때 나의 그 캐릭터는 나를 투사하고 있지만은 내가 나의 어떤 다양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리미트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를 축소시켜 가지고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드니까 이게 조현병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자폐 증상이 나타나는 거 느낌이 들어요. 자폐화가 되어 가지고 예. 자기 세계밖에 모르고 딱 그렇게 되니까 뭘 느끼냐면은 말하자면 이게 바디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는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내적 대상과 융합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그 다룰 수 있는 고기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서 분리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분리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 불안이 되려 그러면 무언가 있어야 되지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억지로 나 혼자 남도록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 그 자기 뭐 이런 그것도 아주 좋은 통찰이죠. 자기 혼자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셀프는 부분 셀프가 되는 거죠. 파트 셀프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능감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중독인 아이들을 다룰 때는 거의 자폐아 다루듯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희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아주 재미있는 통찰이죠. 거기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코올이나 마약이 상징하는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퍼스펙티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술병이 상징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볼 수 있죠. 상징적으로 본다면. 마약도 이제 그걸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결국 엄마와의 융합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 또 판타지 속에 들어가면서 리얼리티 감각이 떨어지면서 자기의 판타지 속에서는 판타지 속에서 만나는 것은 어떤 어머니죠. 결국은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어머니 대상과의 융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융합이라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현실로부터의 철수라고 볼 수 있죠. 그 퍼스펙티브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리얼리티가 두 개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리얼리티는 판타시 월드도 리얼리티예요. 사이킥 리얼리티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아웃사이드 리얼리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웃사이드 리얼리티 쪽에서 본다면 아웃사이드 리얼리티와 융합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완전한 철수가 일어나는 거죠. 게임 중독의 경우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 완전한 철수가 외부 현실로부터의 철수가 일어나면서 판타시 월드와의 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판타시 월드 속에서 말하자면 우리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본다면 그 대상은 융합하는 대상은 어떤 어머니의 상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초적인. 그래서 내가 분리되어 왔던 원래 분리 대상이었던 어머니와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융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한 철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은 임상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